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물 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그 너머로는 나지막한 돌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구수한 밥 짓는 연기를 피워 올리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를 감싸고 있는 외딴 집에는 김진사라고 불리는 젊은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글공부에 매진하며 세상에 명예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쫓는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크지는 않았으나 늘 정갈하게 쓸고 닦아 주인의 깔끔한 성정을 닮아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곤 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과 두루 잘 어울리기는 했으나 본래 타고나기를 말수가 적고 사색을 즐기는 터라 밤이 되면 홀로 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달을 벗삼아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어 밤이 되면 풀벌레 우는 소리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적막강산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어 며칠째 눅눅한 비가 내리던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고 책만 파고들던 김진사는 붓과 종이가 다 떨어진 것을 깨닫고 그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채비를 하여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을 걸으며 그는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을 맡았고, 오랜만에 쐬는 바깥바람에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은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욱 굵어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갓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진흙탕 길을 재촉했는데, 마을 입구에 다다를 무렵 길가에 버려진 낡은 정자 아래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기이한 이끌림이 느껴져 발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에 단단히 쌓여있는 긴 족자였는데, 누군가 잠시 쉬어가다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버리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낡고 허름한 정자와는 어울리지 않게 고풍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빗소리 외에는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이 귀해 보이는 물건이 비바람에 상할까 염려되어 일단 집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잊은 채 호롱불을 밝히고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벗겨내어 족자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족자가 스르르 풀리며 드러난 그림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세미인이 다소곳한 자태로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매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윽하게 김진사를 응시하는 듯했고, 붉은 입술은 금방이라도 말을 건넬 듯 생기가 넘쳤으며, 입고 있는 비단 치마의 주름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화공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림 속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방금 전까지 느꼈던 비바람의 한기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미인도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상을 봐오게 하여 그림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평소에 쓸쓸했던 술자리와는 달리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묘한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빗줄기가 처마 끝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악기 소리처럼 들렸고, 흔들리는 호롱불 그림자가 방안을 일렁이게 만들 때마다 그림 속 여인이 미소를 짓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술잔을 들어 그림 속 여인에게 권하듯 허공에 대고 건배를 청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토록 고운 분이 어찌 차가운 길가에 버려져 있었단 말이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이나 이 누추한 방에서라도 비를 피하고 편히 쉬시다 가시오. 그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더니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분냄새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 피어난 야생화의 향기처럼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이었습니다.
놀란 김진사가 주위를 두려번거리는데 벽에 걸린 족자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스며 나오더니 이내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에 있던 여인이 그 고운 자태, 그대로 사뿐히 방바닥으로 내려서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사각거리는 비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가득했던 꽃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김진사 앞에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더니 배곡 같은 손을 뻗어 김진사의 비어있는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선비님, 비바람치는 밤에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밤 선비님의 술친구라도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쟁반에 구르듯 맑고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릴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따라준 술잔을 받아들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함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맛은 평소 마시던 독한 소주가 아니라 마치 천상의 감로수처럼 달콤하고 향긋했습니다.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령 사람이요? 아니면 귀신이요? 어찌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그저 수줍게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술병을 들어 김진사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여인은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곁에서 술을 따르고 김진사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밤새도록 털어놓았고 여인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김진사의 방 안만은 봄날처럼 따스하고 평온했습니다. 어느새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여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비님, 이제 날이 밝아오니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여인은 김진사에게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한 뒤 다시 연기처럼 흩어져 족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김진사가 황급히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고 벽에 걸린 그림 속 여인은 처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단아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은은한 꽃향기만이 남아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다 되어서야 눈을 뜬 김진사는 지난밤의 일이 마치 한바탕 꿈만 같아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상위에 놓인 2개의 술잔과 방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기는 분명 지난밤 누군가 다녀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족자 앞으로 다가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욱 화사해 보였고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더욱 짙어진 듯 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도 그대가 다시 와줄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에 마실 술을 구하기 위해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대낮부터 술을 사러 나온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점잖고 절제된 생활을 하던 그가 며칠째 두문불출하더니 갑자기 상기된 얼굴로 나타나 좋은 술을 찾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주막집 주모가 진사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이 훤하십니다. 라고 농을 던졌지만 김진사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혹여나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조심스러웠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해가 지기도 전에 술상을 차려놓고 족자 앞에 단정히 앉아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김진사의 애간장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켰습니다. 부디 제발 다시 한번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가 간절히 빌자 어김없이 족자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며 어젯밤에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고운 모습으로 나타나 김진사에게 다가와 술을 따랐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진사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김진사와 그림 속 여인의 기이한 동거는 시작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시작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밤마다 여인을 만나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밤을 기다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고 밤이 되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그녀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점점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글 공부도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여인과의 시간에만 집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가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거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김진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림 속 여인만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가 주는 술 한 잔이 어떤 보약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여인은 매일 밤 지극정성으로 김진사를 모셨고 김진사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깊이 빠져 헤어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계속되었지만 김진사의 집은 여전히 어둑한 기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모두 닫아 걸고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오직 밤의 어둠 속에서만 활기를 찾았습니다. 여인은 밤새도록 김진사의 곁을 지키다가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그림 속으로 사라졌고 김진사는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를 보며 하염없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야위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밤 그녀가 입고 나올 옷 색깔이 무엇일지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만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문득 여인의 얼굴색이 예전보다 조금 창백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생기 넘치던 홍조가 사라지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대 어디 편치 않은 곳이라도 있는 게요. 김진사가 걱정스레 묻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그저 선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여 이 시간이 끝날까 두려울 뿐입니다. 여인의 말에 김진사는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김진사는 그 차가움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의 기운을 푹 돋아주기 위해 읍내에서 가장 비싼 술과 안주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그림에서 나왔는데 걸음걸이가 다소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김진사를 보는 눈빛은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행복에 젖었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김진사는 깊은 안락함을 느꼈고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림 속 여인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밤중에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거나 집 주변에서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들이 김진사의 집 쪽을 보고 지저대거나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 모여들어 울어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귀신에 홀린 것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그 집에 들어가 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더욱 집 안에만 틀어박혔고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그림 속 여인과의 사랑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술에 취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소? 나는 그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저 또한 영원히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부디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지킬 것이오.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 그 맹세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매화나무 잎은 벌레가 먹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졌지만 김진사는 청소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인도가 걸려있는 방만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었는데 그것은 김진사가 매일같이 그 방만은 닦고 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으면서도 그림 속 여인이 머무는 공간만은 신성한 성소처럼 여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고 눈 밑은 매탄이 검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과 같았습니다. 그는 밥은 거의 먹지 않고 오직 여인이 따라주는 술로만 연명하고 있었기에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인과 함께 있을 때면 넘치는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불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족자 속 여인이 나오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그녀는 새벽이 밝아와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김진사의 곁에 머뭇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을 그녀가 자신을 떠나기 싫어해서라고 믿으며 기뻐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림으로 돌아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족자 속 세계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이 위험한 징조를 사랑의 증표로 오해하며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골 마을의 밤은 더욱 길어지고 서늘해졌지만 김진사의 방 안은 계절의 흐름을 잊은 듯 묘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체처럼 잠에 빠져들었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나 술상을 차리기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학의 기쁨으로 들판에서 땀을 흘릴 때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족자 속 여인을 기다리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의 밭은 잡초로 뒤덮여 황무지가 되어갔고 곳간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김진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밤이 오면 그림에서 걸어 나오는 여인의 웃음소리와 그녀가 따라주는 술 한 잔만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림 속 여인과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하고 몽환적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김진사의 방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온 뒤 눅눅해진 벽지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묵은내 같기도 하여 김진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저 장마가 길었던 탓에 집안에 습기가 차서 그렇거니 생각하며 향을 피워 냄새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향을 피워도 그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향 냄새와 뒤섞여 더욱 기묘하고 역한 냄새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들어버린 꽃을 물병에 너무 오래 꽂아 두었을 때 나는 물 썩은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흙냄새가 섞여 있어 맞는 이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냄새의 원인을 찾으려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쥐가 죽은 흔적도 음식이 썩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낮에는 희미하다가 밤이 되어 족자 속 여인이 나타날 때쯤이면 더욱 짙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이 그림에서 걸어 나와 방 안에 앉으면 그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그녀의 옷자락을 따라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혹시나 여인에게서 나는 냄새일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감히 그녀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하일색인 그녀에게 그런 불경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코가 잘못된 것이라 억지로 믿으려 하며 술잔을 연거푸 비워 취기로 그 불쾌한 감각을 마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의 모습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눈부시게 빛나던 비단, 치마의 색깔이 조금씩 바래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치마 끝단이 낡은 천처럼 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가 그림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옷이 상했나 보다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인 옷이 낡아 보여 마음이 아프구려. 내 언젠가 좋은 비단을 구해다 새 옷을 지어드리리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 여인은 슬픈 눈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처럼 느껴져 김진사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얼굴빛 또한 예전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숭아처럼 발그레하던 두 볼은 핏기가 사라져 창백해졌고 어떨 때는 흙을 바른 듯 거무튀튀한 빛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김진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면 예전의 서늘함과는 다른 마치 젖은 흙을 만지는 듯한 축축하고 불쾌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이미 그녀에게 깊이 중독되어 있어 그런 변화들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면 조명을 어둡게 낮추었고 손이 차갑게 느껴지면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온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기에 그녀가 썩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직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김진사의 집에 대한 괴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밤늦게 산에서 내려오던 나무꾼이 김진사의 집 담장 너머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집 주변에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앉아 울어대서 재수, 옴 붙을까봐 피해 다닌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가 미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악한 것에 홀려 생기를 빨리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아이들에게 김진사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장정들도 밤에는 그 집 앞길을 피해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젊은 선비의 집은 이제 모두가 기피하는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여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여인과 술을 마시며 시를 읊고 사랑을 속삭였지만 아침이 되어 여인이 사라지고 나면 극심한 피로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골이 상접하여 마치 걸어다니는 해골과도 같았으나 그는 그것이 밤새 사랑을 나눈 탓이라 여기며 씁쓸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방 안 가득한 악취는 이제 익숙해져서 더 이상 역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그는 그 썩은 내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며 풍수지리와 관상을 공부했던 인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 근원을 찾아 마을 곳곳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던 박노인의 발걸음이 김진사의 대문 앞에서 뚝 멈춰섰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기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에서나 느낄 법한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냄새는 분명히 살 썩는 냄새였습니다. 짐승이 죽어 썩는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살이 짓물러 썩어갈 때 나는 달큰하면서도 비릿한 그 냄새가 김진사의 집안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채채 멀쩡하던 젊은이가 어쩌다 이런 흉한 꼴을 당하고 있는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명줄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그는 지팡이로 대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김진사 안에 있는가 나 박노인일세. 잠시 얼굴 좀 보세. 방 안에서 자고 있던 김진사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 곧 여인을 만날 시간인데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 몹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찮은 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없는 척하려 했으나 박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자네가 안에 있는 거 다 아네. 썩 나오지 못할까.
자네 집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는가. 송장 썩는 냄새라는 말에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며 불쾌감이 치솟았습니다. 감히 나의 신성한 사랑을 모독하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김진사는 워탄 눈을 부릅뜨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밟아보는 땅이었지만 잡초가 무성하여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그가 대문 빗장을 열자 박노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니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김진사의 몰골을 본 박노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훤칠하고 단정했던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눈이 쑥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병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몸에서는 방 안에서 나던 그 역한 냄새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김진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먼. 얼굴에는 사기스치가 가득하고 집안에는 음기인치가 넘쳐 흘러 도대체 집안에 무엇을 들여놓은 것인가? 김진사는 박노인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께서 노망이 드신 게 아닙니까? 제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 읽고 술 마시며 지낼 뿐입니다. 그는 서둘러 대문을 닫으려 했으나 박노인이 지팡이를 문틈에 끼워 막았습니다. 이 사람아, 내 눈은 못 속이네. 자네 집에서 나는 이 냄새는 쥐나 개가 죽은 냄새가 아니야.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이승을 떠돌며 살을 섞고 있는 냄새란 말일세. 김진사는 박노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남의 집을 무덤 취급하다니 어르신이라도 너무 무례하신 것 아닙니까? 그는 억지로 박노인을 밀어내고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박노인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네. 부디 정신 차리게 김진사. 자네가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네. 박노인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김진사는 대문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진사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익숙한 그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그저 그림 속의 선녀일 뿐이야. 냄새 따위는 나지 않아. 그는 자기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서둘러 족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림을 보며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것, 살이 섞고 있는 냄새,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김진사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족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인이 나타났을 때 김진사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풍기는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미소조차 어딘가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진사는 차마 그것을 확인해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여인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으며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부의 감촉이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뺄 뻔했으나 간신히 참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밖에서 들은 헛소리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뿐이요. 그는 황급히 술잔을 들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쓴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나마 진정이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김진사의 불안을 눈치챈 듯 말없이 술을 따르며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의 악취는 점점 더 심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취한 척 눈을 감고 누워버렸습니다. 차라리 잠들어 버리면
이 모든 것이 꿈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귓가에 들리는 여인의 숨소리는 거칠고 탁했으며 마치 가래가 끓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지붕 위로 부엉이가 날아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찾고 박 노인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김진사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기어이 결단을 내야겠구나. 박 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안에서는 썩어가는 여인과 그 곁을 지키는 병든 선비에 기괴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족자 속 세상과 현실의 경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꿈속에서조차 흙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를 끌어당기는 손은 뼈가 드러난 하얀 손이었고 그 손의 주인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사라지고 난 뒤 남은 흉측한 잔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흙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고 술상 위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벽에 걸린 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 한쪽이 검게 얼룩져 있었고 곱던 손가락 끝이 뭉툭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저 그림 속 여인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고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마당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썩어가고 있었고 주인 잃은 빗자루만이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처량함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김진사의 집 굴뚝에서는 며칠째 연기 한 줌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막고 종종 걸음을 쳤는데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냄새가 이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내장이 썩어가는 듯한 노린내와 시큼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방 안에 갇혀 지내는 김진사의 몰골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땅속에서 막 기어나온 반송장에 가까웠습니다.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져 한 줌씩 빠져나갔고 맑았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어 하루 종일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불마저도 눅눅하고 더러워져 퀴퀴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 더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오직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만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림 속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배고픔도 추위도 잊은 채 오직 그녀가 주는 술 한 잔만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떨어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자 김진사는 있는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어 호롱불을 밝히자 벽에 걸린 족자가 으스스한 붉은 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부인 어서 나오시오.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서 마치 쇠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족자에서 익숙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연기의 색깔이 예전처럼 희뿌연 것이 아니라 검붉고 탁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기와 함께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방 안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여인의 모습은 김진사가 기억하던 그 아름다운 자태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고왔던 비단옷은 곳곳이 찢어지고 흙탕물에 젖어 너덜거렸으며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검푸르게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배곡 같던 피부는 짓물러져 군데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왼쪽 눈은 녹아내려 텅 빈 구멍만이 톤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비틀어져 잇몸이 훤히 드러나 있었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치아들은 검게 썩어 있거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전과 똑같은 교태 어린 몸짓으로 김진사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남은 한쪽 눈으로 김진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뻗어 술병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리 놀란 눈으로 보십니까? 제 모습이 싫어지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고 탁했으며 입을 열 때마다 썩은 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소. 그저 몸이 조금 안 좋아 보여 걱정이 되어 그렇소. 여인은 기괴하게 찢어진 입으로 웃음을 흘리며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쪼르륵 따르는 술 위로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진 검은 살점 조각이 톡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잔을 든 손이 심하게 요동쳐 술이 넘쳐 흘러 손등을 적셨는데 그 술은 끈적거리고 차가워 마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드세요, 선비님. 이 술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여인이 재촉하자 김진사는 눈을 질끈 감고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쓰고 비렸으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의 몸에서는 뚝뚝 진물이 흘러내려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살이 문드러져 뼈가 드러난 어깨가 옷 위로 붉어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한겨울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그 시커먼 파리들은 여인의 몸 주위를 맴돌며 썩은 살점에 달라붙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끔찍한 지옥도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여인이 내뿜는 도끼에 취해 점차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코를 찌르는 악취와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선비님, 저와 함께 가시죠. 저 그림 속 세상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곳이랍니다. 여인이 김진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흙냄새가 났고 뺨이 닿은 곳에는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문득 박노인의 호통 소리가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 집에서 무덤 냄새가 나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김진사는 그녀를 밀쳐내려 했지만 힘이 빠진 팔로는 썩어가는 시체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더욱 집요하게 김진사의 몸을 감싸 안았고 그녀의 썩은 살이 김진사의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시달리던 김진사는 새벽닭이 울기 직전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아쉬워하며 뚝뚝 떨어지는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 족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진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곳곳에 머리카락 뭉치와 손톱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탈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하여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김진사의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김진사 살아있는가? 박노인의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지난밤 김진사의 집 위로 검은 요기가 기둥처럼 치솟는 것을 보고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장정 2명을 대동하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굵은 소금자루와 말린 쑥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박노인은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문을 부수게. 더 늦으면 사람 하나 죽어나가네. 장정들이 힘을 합쳐 대문을 밀치자 낡은 빗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마당에 고여있던 악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장정들은 헛구역질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르신 냄새가 너무 독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정 중 하나가 코를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품에서 하얀 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망설일 시간 없다. 들어가서 창문부터 열어라. 박노인의 호령에 장정들은 억지로 숨을 참고 방문 쪽으로 달려가 창호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햇빛과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파리떼가 일제히 날아올라 윙윙거리는 소음이 방을 채웠습니다. 빛이 비친 방 안의 풍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떠서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로 뒤덮여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쓰러져 있는 김진사가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김진사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물을 가져오너라. 박노인이 김진사의 뺨을 때리며 깨우자 김진사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박노인의 가슴을 쳤습니다. 부인, 내 부인은 어디 갔소? 박노인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저걸 좀 보게. 저게 자네가 말하는 부인인가? 박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벽에 걸린 족자를 가리켰습니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밤에만 살아 움직이던 그림 속 여인이 대낮의 환한 햇빛 아래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절세미인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들끓는 흉측한 시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수혜처럼 변해 있었고 다소곳하던 손은 뼈마디가 드러난 채 굽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기괴하게 웃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저주받은 원혼을 가둬놓은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걸음질치며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이건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고운 얼굴이었는데 그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리자 박노인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자네가 귀신에 홀려 헛것을 보았던 게야. 저것은 처음부터 저런 흉물이었네. 원한 맺혀 죽은 귀신이 그림에 붙어 자네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란 말일세. 박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김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달콤했던 사랑 노름이 실은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는 죽음의 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김진사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장정들에게 지시하여 김진사를 방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시선을 족자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그림 속 여인의 눈동자가 움직이며 김진사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은 없었고 오직 살기 어린 원망과 굶주림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김진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억눌려 있던 구역질이 올라와 뱃속에 든 것을 모두 개워냈습니다. 쏟아낸 토사물은 검고 찐득거리는 액체였는데 그것은 그동안 그가 마셨던 술이 썩은 피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김진사를 앉힌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몸속에 사기가 너무 깊이 들어차 있어. 오늘 밤 저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할 걸세. 만약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자네는 영영 저 그림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귀신의 놀이개가 될 것이야.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김진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네만 결국 저것을 끊어내는 것은 자네의 의지에 달려있네. 박노인은 마을 장정들에게 일러 집안 곳곳에 금줄을 치게 하고 마당 내 귀퉁이에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쑥을 한 알음 가져와 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고 방 안에 걸린 족자에서는 뚝뚝 소리를 내며 검은 핏방울이 떨어지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떨며 박노인의 등 뒤로 숨었고 박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족자가 있는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마저 끊긴 고요함 속에 곧 닥쳐올 밤의 전쟁을 알리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족자가 스스로 흔들리며 벽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냐,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내년이 제 발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족자 속의 귀신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흉측한 기운을 내뿜으며 김진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그 목소리는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김진사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파고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 노인은 장정들에게 횃불을 밝히라 명하고 김진사를 일으켜 세워 방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네가 직접 결자 해지해야 하네.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네 손으로 저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게. 김진사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박 노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 당당히 맞서지 않으면 자네는 평생 저 귀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 김진사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사를 가를 마지막 관문임을 직감하며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자 방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서늘한 냉기가 발목을 감싸고 올라왔고 코를 찌르는 악취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방 한가운데를 응시했는데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존재는 고운 여인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에 썩어 문드러진 흉물스러운 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 찢어진 비단 옷을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고 어깨 위로는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인기척을 느낀 듯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텅 빈 눈구멍 속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이며 김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는 귀 밑까지 찢어져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더없이 슬프고 원망 섞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선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늦으셨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고 탁하여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 노인의 헛기침 소리에 정신을 다잡고 간신히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들어 술병을 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술병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붉은 술이 바닥에 쏟아지며 비릿한 피냄새가 확 풍겨왔고 바닥에 고인 술 위로 여인의 몸에서 떨어진 검은 진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술을 한 잔 드려야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는군요. 이리 와서 직접 따라 드시지요. 여인은 뻔뻔스럽게도 김진사를 향해 손짓하며 유혹하려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끔찍한 손짓에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결의가 그의 눈빛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다가가자 여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라 착각하고 찢어진 입술을 더욱 벌려 흉측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선비님은 저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말은 주술처럼 김진사의 귓가에 맴돌며 그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순간 김진사의 눈앞에 그녀가 처음 나타났던 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환영처럼 겹쳐 보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코를 찌르는 악취와 박 노인의 호통 소리가 환영을 깨뜨렸고 김진사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이제 그만 멈추란 말이오. 김진사가 있는 힘껏 소리치자 방 안의 공기가 윙하고 울리며 촛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표정이 일그러지며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멈추라니요. 우리의 사랑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방 안의 물건들이 덜그럭거리며 요동을 쳤습니다. 그녀의 키는 순식간에 천장에 닿을 듯 커졌고 검은 머리카락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김진사는 압도적인 공포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당신은 내 생기를 빨아먹는 요물일 뿐이고 나는 당신의 먹잇감에 불과했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겠소.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뒹구는 술잔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술잔이 산산조각이 나자 여인은 마치 자신의 몸이 부서진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끼에 그 비명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아서 집 밖에서 대기하던 마을 장정들마저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김진사를 덮치려 했으나 문 밖에서 지켜보던 박노인이 재빠르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느냐. 박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여인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여인의 몸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로 물러섰고 김진사를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어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워.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여인은 도끼 어린 눈으로 박노인을 노려보았지만 박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호령했습니다. 썩 물러가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음습한 무덤 속으로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박노인의 기세에 눌린 여인은 족자 쪽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김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비님, 저를 정말 버리시렵니까? 저 차가운 그림 속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제발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애처롭게 변하여 김진사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슬픈 눈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아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할 수 없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오. 김진사의 단호한 거절에 여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품에서 말린 쑥 다발을 꺼내어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하고 강한 쑥 향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여인은 질색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안 돼. 그 냄새는 싫어. 치워. 여인이 발버둥 쳤지만 박노인은 불붙은 쑥 다발을 들고 족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는 자네가 하게. 이 쑥을 저 족자에 던지게나. 박노인이 불타는 쑥 다발을 김진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김진사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쑥 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쑥 다발은 마치 그의 마음속 갈등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배경은 이미 검게 타들어간 듯 어두웠고 여인의 형상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그리고는 불타는 쑥 다발을 족자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쑥 다발이 족자에 닿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불과는 다르게 파르스름한 불꽃이 족자를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종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길이 족자를 휘감자 방 안에 있던 여인의 형상도 함께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족자에서 멀어지지 못했습니다. 으악, 뜨거워. 싫어. 가기 싫어. 여인의 처절한 절규가 방 안을 울렸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그녀의 형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참혹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소리와 비명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여인의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불길도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족자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닥으로 흩어졌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검은 연기는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여인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오직 타다 남은 쑥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아 썩은 냄새를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무겁고 습한 기운이 거치고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들어와 방 안을 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멍하니 재가 된 족자의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그 지독한 원귀가 드디어 물러갔어.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마을 장정들도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 안의 참혹한 흔적을 보고 혀를 내둘렀지만 더 이상 귀신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사셨습니다. 장정 중 한 명이 김진사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장정들에게 지시하여 방 안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음기가 스며들어 못쓰게 되었으니 전부 꺼내어 마당에서 태워버리게, 벽지와 장판도 모두 뜯어내고 새로 발라야 할 걸세. 장정들은 서둘러 방 안의 가구와 이불 옷가지들을 밖으로 드러날랐습니다. 김진사가 애지중지하던 술상과 술병들도 모두 마당 한 구석에 쌓여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며 김진사는 지난 몇 달간의 악몽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을 보며 김진사의 집에 붙어있던 애군이 모두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김진사는 박 노인이 건네준 맑은 물 한 사발을 마시며 메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물 한 모금이 들어가자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는 듯했고 몸속에 남아있던 도끼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진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 노인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었을 걸세. 이제부터는 헛된 욕심 버리고 착실하게 살면 되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안개가 걷히고 맑은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사의 집지붕 위에 앉아 울어대던 부엉이와 까마귀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장정들은 불이 다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재를 모아 멀리 강가에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진사님 방은 저희가 며칠 동안 틈틈이 와서 손봐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진사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던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김진사는 텅 빈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벽지는 뜯겨나가고 가구도 없는 태탄 방이었지만 더 이상 썩은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귀신의 환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달빛은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악몽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였지만 오늘 밤은 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핏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김진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침 일찍 미음을 쑤어 가지고 와서 김진사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박 노인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흉물스럽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작은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운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김진사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오자 박 노인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났는가? 밤새 평안하셨는가? 김진사는 기지개를 켜며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아침 공기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달콤했습니다. 네, 어르신. 정말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몸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김진사에게 따뜻한 미음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리게. 이제 자네는 다시 태어난 것과 다름없으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네. 김진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음을 받아들었고
한 숟가락 입에 넣을 때마다 삶의 의지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김진사의 집을 찾아와 걱정과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사 양반 얼굴이 이제야 좀 사람 같아졌네 그려. 앞으로는 우리랑 같이 막걸리나 한잔하며 어울려 사세. 사람들의 정겨운 사투리와 투박하지만 따뜻한 관심이 김진사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림 속의 허상에 매달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지난날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위해 마을 아낙네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썩은 마루를 닦아내며 집안 곳곳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진사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쌓여있던 낙엽들을 쓸어내자 드러난 흙바닥은 단단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노동의 고단함조차 그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집은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벽에는 새하얀 벽지가 발라졌고 방바닥에는 깨끗한 돗자리가 깔렸습니다. 김진사는 깨끗해진 방 한가운데 앉아 족자가 걸려있던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빈 벽만이 남아 있었지만 김진사에게는 그 여백이 오히려 꽉 찬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상에 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집안에서 김진사는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김진사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을 휘감고 있던 흉흉한 기운이 완전히 거치고 나자 그 빈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초겨울의 햇살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배회하던 역한 냄새는 박노인이 피운 쑥 향기와 안악들이 끓여낸 구수한 숭늉 냄새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야 비로소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지난밤 느꼈던 소름 끼치는 냉기가 아니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상쾌한 청량감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탁한 공기를 모두 토해냈고 그 자리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김진사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단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마루장은 뜯겨나가고 튼튼한 새나무로 교체되었으며 구멍 뚫린 창호지는 빳빳하고 하얀 새 종이로 말끔하게 발라졌습니다. 이웃집 장정들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잡초가 무성했던 텃밭을 갈아엎어 다가올 봄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들의 땀방울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헛된 환상에 빠져 얼마나 소중한 현실을 방치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스며든 집은 더 이상 귀신이 머물던 흉가가 아니라 마을의 일부로서 다시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건강 또한 박노인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매일같이 찾아와 김진사의 맥을 짚어보고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를 다려 먹이며 그의 기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어하던 김진사였으나 이제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정도로 식욕이 돌아왔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퍽에 들어갔던 눈이 다시 생기를 찾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다시 삶을 부여받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진사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올라온 물은 수정처럼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물로 세수를 하며 얼굴에 닿는 차가운 감촉을 즐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씻는 것조차 잊고 살았으나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을 정갈하게 씻으며 마음의 때까지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닦으며 올려다본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림 속의 인위적인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이 주는 거대하고 숭고한 아름다움에 그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김진사는 다시 책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루문을 활짝 열어놓고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사 양반이 이제 완전히 돌아왔구먼. 글 읽는 소리가 저리 쩌렁쩌렁하니 말이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처럼 여겼고 김진사 또한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임을 깨닫고 더욱 정성을 다해 책을 읽었습니다. 계절은 깊어 겨울이 찾아왔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김진사의 집 지붕 위에도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듯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김진사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늘까지도 하얗게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 내린 마당을 거닐며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족자 속 여인이 사라지며 남겼던 비명소리를 덮어버리는 대지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눈뭉치를 만들어 던지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고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을 다시금 만끽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박노인이 찾아와 김진사의 사랑방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밤새도록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더 이상 음습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나 옛 성현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김진사에게 인생의 깊은 이치를 들려주었고 김진사는 노인의 지혜를 경청하며 마음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는 법이네. 중요한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기지. 박노인의 따뜻한 위로는 김진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노인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벽쪽자가 걸려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걸지 않고 비워두었습니다. 가끔 그 빈 벽을 바라볼 때면 씁쓸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는 그 여백을 통해 욕심을 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그림으로 채우기보다는 비워둠으로써 얻는 평안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대신 붓을 들어 무욕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매일 되새기며 그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방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궁궐보다도 평온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처럼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겨우내 묵혀두었던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고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비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밭에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며 흘리는 땀방울은 그에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흙냄새는 여인의 썩은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수하고 건강했으며 싹이 트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그림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사의 변화를 반가워하며 그를 진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모내기 철이 되자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품앗이를 나갔고 새참을 먹으며 걸쭉한 농담도 주고받을 줄 아는 넉살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낙네들은 김진사에게 김치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김진사는 수확한 농작물을 이웃들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큰 숲을 이루는 튼튼한 나무 한 그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사투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녁,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갓 우려낸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녹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것은 뇌를 마비시키던 여인의 술향기와는 달리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향기였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찻잔을 들어 입에 머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는
이제 다시는 헛된 환상을 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허허, 진사 양반. 차 냄새가 좋구먼. 나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나. 김진사는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마침 차가 아주 잘 우러났습니다. 김진사는 박노인을 마루 위 상석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차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서쪽 하늘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박제된 그림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며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걸작이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이제야말로 신선 같구먼. 욕심을 버리니 이리도 편안해 보이는 것을. 박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김진사도 따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제가 그때 어르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 땅속에서 구더기의 밥이 되었겠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일세.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자네는 큰 수업료를 치르고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더욱 단단해질 걸세. 노인의 말에 김진사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김진사는 박노인을 배웅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푹신한 요 위에 누우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옅은 달빛만이 들어와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풍경을 건드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김진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조각들까지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진사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텅 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런 미련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일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자신을 아껴주는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 시작되었구나. 그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족자 속의 여인은 한낱 꿈처럼 사라졌지만 김진사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깊고 달콤한 꿈, 없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서 주운 미인도로 인해 겪었던 김진사의 기이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헛된 욕심이 불러온 재앙은 혹독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되찾은 일상은 더욱 값지고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았으며 다시는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술 대신 맑은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후학들에게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시련을 겪은 뒤 더욱 단단해진 그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방 안에도 김진사의 방처럼 평온한 공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헛된 욕심이나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문 밖으로 내보내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만 남겨두세요. 창문을 살짝 열어 밤바람의 상쾌함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저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맑은 달빛이 여러분의 꿈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림 속 허상이 아닌 내일 아침 눈부시게 떠오를 진짜 태양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